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성공한 일본은 좋든 싫든 바다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20세기부터 바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관심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을 맞은 나라가 되긴 했지만 오히려 바다를 잃으면 일본은 끝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인식하기도 했죠. 21세기에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잦은 도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 세계는 점점 다변화돼가고 있으며 미국도 동맹국들에게 단순한 상호 안보 조약 같은 동맹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동맹 개편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미국에게 일본이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잡게 된 계기를 만든 군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고급 구축함입니다. (1970년부터 80년대까지) 일본은 전후 유례가 없을 정도의 경제 호황에 발맞춰 방위비를 증액하며 해자대를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하하는 소련 잠수함을 저지하는 데 집중했지만 이윽고 소련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대잠전 능력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 대공 교전 능력이나 대함 교전 능력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수함을 추적하고 격침시키기 위해서는 잠수함을 쫓아가야 되는데 적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잠수함을 보호하기 위해 잠수함이 발견되면 초계기나 전투기를 주변에 채공시키거나 수상함을 보내기 때문이죠. 어쨌든 해자대는 대잠 및 대공, 대함 전투를 모두 만족하는 구축함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아마츠카제급 구축함, 타치카제급 구축함, 하타카제급 구축함을 건조하였습니다. 공고급 구축함 이전에도 미사일 호위함을 가지고 있던 해자대지만 이것만으로 소련의 위협을 막아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소련은 미 해군의 미사일 방공함을 뚫고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기 위해 미사일 방공함들이 커버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했었으니까요. 이 당시 방공 미사일들은 아직까지 초기형이라 명중할 때까지 계속 조준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하기 위해서는 날아오는 위협을 빠르게 분석하고 분류해내는 기술이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식 레이더로는 대응하기 힘들었고 이때 등장한 레이더가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기계식 레이더는 회전하면서 전방위를 탐지하지만 위상 배열 레이더는 여러 개의 파장을 합성해 원하는 방향으로 레이더파를 방사하는 게 특징이죠. 이 레이더를 사면에 한 개씩 360도를 사각 없이 탐지할 수 있게 만든다면 날아오는 위협을 빠르게 분석하고 분류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투체계를 이지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에는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에 장비했고 이후 개량이 진행되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등장하죠. 이지스 시스템은 일본에게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위상 배열 레이더로 전방위를 사각 없이 살필 수 있으며 소련의 장거리 초계기나 미사일 등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일본은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아시아 최초로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고급 구축함은 1993년에 취역해 4척 모두 현재도 일본의 영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공고는 오사카에 있는 공고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2차 대전 시기에 활약한 순양전함 공고와 같은 이름입니다. 키리시마, 묘코, 초카이도 각 도시에 있는 산에서 이름을 따왔죠. 공고급 구축함은 아시아 최초의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구축함입니다. 당시 일본도 아마카제급, 타치카제급, 하타카제급을 건조하며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공고급 구축함은 종래 미사일 호위함의 정점에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다른 점은 미사일을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종래 구축함들은 미사일 발사대에 한 발 혹은 2발씩 장전해 목표를 향해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발사대에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면 발사대 뒤에 미사일 경납고에서 미사일을 장전해 발사하는 방식이지요. 이 방식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기도 했고 발사 전에는 미사일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서 해소 때문에 미사일이 고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공고급은 마크 41 VLS에 미사일을 장전하고 쏘면 그만입니다. 발사 직전까지 캐니스터 안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고장률을 낮출 수 있었죠. 발사하면 미사일이 상승 후 목표를 향해 알아서 날아가기 때문에 굳이 발사대에 따로 장전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마크 41 VLS는 무려 90셀로 종래 미사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로는 SM-2 미사일과 대잠 로켓,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전할 수 있으며 근접 방어 체계로
함수와 한미에 펠렁스 대공기관포 2문을 장비하고 있죠. 기관부는 COGAG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총 4기의 가스터빈을 사용해 저속에서는 2기만 사용하고 고속에서는 4기 모두 사용해 출력을 얻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연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관부 부피 대비 출력과 시간당 발전량이 우수하며 가속력 또한 우수해서 위협을 판단하면 빠르게 속력을 올려 전장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대잠전을 위한 장비는 선수 소나에 OIQ-102 함수 소나와 QQR2 예인 소나를 사용하며 헬기 데크가 있어 지상에서 날아온 헬기가 연료 보급을 받고 다시 이륙할 수 있습니다. 타격 장비로는 아스록 대잠 로켓과 함께 3연장 어뢰 발사관을 양현에 1기씩 장비하고 있습니다. 대잠전 시스템은 OIQ-101 ASWDS를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함수 소나나 예인 소나 그리고 헬기에서 사용하는 디핑 소나의 정보를 함내 컴퓨터에서 처리해 시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처럼 잠수함 의심구역을 전투 정보실에서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죠. 이외에 마크 45 5인치 함포를 가지고 있어 대수상전에 사용하며 하푼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4연장 경사 발사대가 2기로 총 8발의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스펙 설명만 들으면 마치 얼마 전에 취역한 군함의 스펙처럼 보이지만 앞서 설명했듯 지금보다 30년도 더 예전인 1993년에 취역한 군함의 스펙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저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한 결과입니다. 좀 더 체감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울산급 호위함과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을 건조하고 있었지요. 세종대왕급 구축함 대 울산급, 광개토 대왕급으로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 당시에 우리 해군은 해자대 전력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열악했으니까요. 현재 해자대는 공고급 구축함 4척을 우리로 치면 함대 사령부인 호위 대군에 각각 한 척씩 배속시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해자대는 공고급 구축함이 건조될 때만 해도 전력화되면 소련군의 위협에서 좀 벗어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웬걸? 1991년에 갑작스럽게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는 디폴트 선언을 하면서 과거처럼 일본에게 큰 위협을 주기는 힘들어졌고 덕분에 일본은 안보 위협에서 조금 해방되었지요. 이대로 괜히 뽑았다 싶을 정도로 잉여가 되었을까 싶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련이 붕괴하자마자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해 새로운 위협을 맞았으니까요. 소 뒷걸음질하다가 쥐잡은 꼴이긴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실험 앞에서 공고급 구축함은 미사일을 추적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98년 대포동 1호를 탐지, 추적에 성공했으며 2006년 대포동 2호도 탐지, 추적에 성공, 2009년에 은하 2호 탐지 등 단순히 비행하고 있는 물체를 추적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닌 탄도를 계산해 예산 낙하 지점까지 계산할 수도 있었죠. 풍문으로는 우리 해군이 이지스함을 도입할 때 우리 해역에 이런 군함이 필요하냐는 의견을 누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해자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며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2009년에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막 취역해 실전에 투입되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 15초 만에 탐지해내 매스컴에서 띄워줄 때 공고급 구축함은 2004년에 이미 탐지 추적은 물론 BMD 개수도 완료해 탄도탄 요격 능력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최신 이지스함이던 아타고급 구축함보다 더 우대를 받기도 했죠. 물론 현재는 아타고급 구축함들도 BMD 개수를 받아 탄도탄 추적 및 요격 모두 가능해진 상태이며 현재 일본은 8척의 이지스함 모두 대탄도탄 요격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고급 구축함의 함령이 30년이 넘으면서 슬슬 퇴역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현재 해자대는 종래 8척 이지스 구축함 체제를 12척으로 확대한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예전과는 달리 예산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지라 공고급 구축함 4척을 모두 신형 이지스함으로 대체하기보다는 수면 연장을 한 뒤 4척을 더 건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고급 구축함은 대잠전과 소의 임무를 주로 하며 보조적인 성격의 해자대를 대잠전은 물론 대공전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어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일 관계는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주종 관계에서 파트너 관계로 바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자대가 탄생한 이유 자체가 미 해군이 하기 귀찮은 일본 해역 주변 소해와 대잠전 임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련이 냉전 시기에 잠수함 전력을 미친듯이 강화해서 마침 대잠전 중심의 해자대가 빛을 발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일본을 공산권 위협에서 막아주고 그 외 허드렛 일을 해자대에게 시키는 관계였죠. 하지만 공고급 구축함을 운영하며 드디어 대잠, 대공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미군의 허드렛 일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국 영해 내에서 주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는 단순히 보이는 전력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고급 구축함 건조 이전부터 꾸준히 구축함이나 호위함 전력을 육성해 갈고 닦으며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일본이 자국 영해 내에서 주도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는 이전보다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80년 전에는 적국, 70년 전에는 주종 관계에서 현재는 중국의 도전을 막아내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될 정도로 인정받게 되었죠. 이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킬체인 구축이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일본과 다를 바 없이 미국에게 안보를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정찰 및 탐색 자산 등은 거의 미국이 제공해주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입니다. 언론에서는 한미 동맹이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재정립되었다라는 등으로 희망적인 보도를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실무적인 단계에서 북한의 위협을 우리 스스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항상 미국에게 정보를 받아 파악한다면 우리는 일본처럼 미국과의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전략적 파트너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본받아 킬체인을 통한 정찰 탐지 자산 확보와 함께 한반도 내에서 발생하는 안보 위협은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주도적 역량을 길러야 할 겁니다. 킬체인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 등 기술군의 투자가 더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 위협 때문에 우리는 안보와 관련해 한반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만이 아닌 좀 더 넓은 시야로 눈을 돌려 안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고급 구축함의 의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